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지금 좀 산에 큰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좀 진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해킹 사고 일파만파입니다. 회사 측은 이 결제 관련 정보는 유출 안 됐다. 하지만 복제품이 만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를 해준다고 했지만 재고 부족으로 혼란만 더 커지고 있더라고요. 때문인지 통신사 변경을 하셨거나 고민 중인 분들 많습니다. 큰일입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백다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서울 진관사 들러서 1년 등 신청하고 왔습니다 하신 백양자 이경희 모녀님. 자, 여기는 서울 1호선입니다. 여기 할머니네 안방 아니에요. 그거 내려 종 내려 하신 박수현님. 자, 여기는 부산 수영인데요. 누가 캐리어를 무단 투기했는지 사건 반장 접수했다. 저렇게 경고문을 떡. 역시 사반 하신 장혜리님. 자, 우리 집 양이 미호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울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나네요 하신 이영주님. 아이고, 예. 자, 지난 토요일 서울 광나루 역사에서 심정지 환자를 살린 울산 제1고 2학년 김건호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해주세요 하신 윤지영님. 자, 김도훈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에이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애꿎은 차에 퍽퍽입니다. 자, 가만히 있던 차를 이유 없이 부숴버린 충격적인 모습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터벅터벅 걸어온 저 남성 손잡이 잡더니 왜 안 열려 이거. 자, 무생물 자동차와 눈싸움 시작.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쿵. 야, 너 나 밀었어. 야, 계속 참은 손잡이와 저렇게 씨름하다가 팔꿈치로 쾅쾅 쾅. 주먹으로 쾅. 자, 또 뭘로 치려고? 발로 쾅.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유성동 휘발유야, 휘발유. 자, 그러다가 또 쿵쿵 때리다가 뒤로 백스텝 밟다가 쾅. 자, 백다혜 아나운서, 진짜 한심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데요. 진심 맨정신의 이 영상 꼭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 오전 5시 20분쯤에 대전 중산동의 한 대로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제보자는 대로변에 차를 주차를 해놓고 앞에 있는 상가의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술에 취한 남성이 보신 것처럼 제보의 차로 다가와서 문을 열기 위해서 한참을 씨름을 했습니다. 약 15분 동안 주먹과 발을 이용해서 차량 곳곳을 파손을 하고 한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니까 그제야 사라졌습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차량의 앞 보닛부터 운전석의 유리창 그리고 차문까지 파손이 됐는데 이 수리비만 지금 3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제발 저 인간 잡혔다고 좀 해주세요. 글쎄요, 아직 제보자에 따르면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누군지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제보자도 술을 마시고 있던 곳에 단골 손님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게 사장님이 연결해서 통화를 했답니다. 왜 그랬냐? 술에 취해서 내 차인 줄 알았다. 근데 문이 안 열려서 화가 나서 부쉈다. 아니, 아무리 술에 취해도 자기 차라도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은 했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제보자가 이제 경찰에도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도 그냥 연락이 안 되니까 체포영장 발부하겠다라고만 하고 아직까지 소식을 못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CCTV도 있고 제보자 연락처도 다 있는데 왜 아직까지 못 잡는지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제보자분은 아마 일하시는데 차가 좀 필요한 모양이에요. 일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빨리 체포영장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어가죠. 던지고 배송 완료입니다. 자, 기다리던 내 택배 잔뜩 망가져서 도착했다면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택배 들고 계단 오르는데 갑자기 휙! 성큼성큼 올라와서 마저 발로 쭉 밀어넣더니 뒤돌아서 배송 완료. 가벼운 발걸음으로 내려가는 모습까지 보셨는데요. 이거를 못 봤으면 모를까. 이 CCTV 고스란히
자, 일단 혹시 내용물 괜찮습니까? 네, 제보자께서는 관악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데요. 이렇게 매일 뭐 이커머스 쇼핑몰에서 식재료를 주문하게 되죠. 그래서 식재료를 주문해서 배송받으시는데 어느새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배송 오는 물건들이 막 터져서 올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튀김가루 이런 것도 터져서 온대요. 그럼 가루가 터지면 끝이잖아요. 뭐 이래서 이런 안 되겠다. 그러고 CCTV를 돌려봤더니 이제 저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저분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배송을 계속 받으니까 여러 명이 저렇게 하는 걸로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좀 시정해달라고 했지만 전혀 바뀌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에서 6번은 이런 식으로 배송이 오신다면서 속상해하셨습니다. 자, 더 센 거 나갑니다. 다음 영상 이어가죠. 자, 주차장으로 들어온 택배 트럭. 아하. 자, 가게 앞에 차를 세우더니 갑자기 방금 뭔가 휙. 자, 자세히 볼까요? 자, 이거 보니까요. 그냥 후진하더니 그냥 가버리네요. 야, 이거 배송 완료. 빠르게 후진해서 갑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뭔가가 훅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좀 아니다, 그죠? 버리는 느낌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뭐 택배 배달차긴 한데 느낌상은 버리는 느낌인데 어디냐면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항상 보면 트럭에 안 내린 채 뭔가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가보니까 택배차가 왔다 갔다 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좀 이거 제대로 좀 갖다 달라 파손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발뺌을 했다고 해요. 그런 적 없다고 이 영상을 보여주고 나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배터리가 있었어요, 저 안에. 당연히 파손이 되겠죠. 이전에도 뭐 샴푸나 세제 같은 거 사면 그거 막 던지기 때문에 파손돼서 교환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하나, 둘, 셋, 3초 걸리면 돼요. 내려서 놔두고 가면 그걸 던집니까? 파손되면 더 불량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버스에서 뻐끔입니다. 자, 혈압 오르는 충격적인 장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담배 피우고 지금 다시 피워요 지금 차에서 이거 시대인데 얘기하면 해요. 안돼 이거 여기로 자, 이거 유튜브에서 보던 80년대 풍경 그땐 그랬지 아닙니다. 2025년 4월 제주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버스터미널에서 서귀포 등기소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안의 모습인데요. 한 여성 승객이 이렇게 버스에서 흡연을 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성이 담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연기를 내뿜으니까 이 주변에 있던 중년 남성 승객이 와서 이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항의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여성 승객은 곧바로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던졌다고 합니다. 이 버스 기사도 차를 잠시 멈춰서 이 여성한테 와서 주의를 줬는데 여성은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에 따르면 그 당시 여성은 좀 4명 정도가 있었는데 중국어로 대화하는 걸 봐서 관광객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당시 버스에 승객이 10명 정도가 있었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많이들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니치 팔로마? 예. 저는 그 정도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에서 왔나요? 너 밥 먹었니? 이겁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예. 밥은 먹었나? 이게 중국도 문화가 다르진 않아요. 지금 2025년도 중국도 역시 거의 다 버스 안에서는 금연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북경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합니다.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있지 버스나 이런 어떤 그 운송에서는 당연히 흡연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아마 저 아니, 사람 저거는 뭐 기본입니다. 알려준다고 뭐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80년대에서 돌아왔나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당연한데 어쩌면 저런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한 좀 혼을 좀 내야 됩니다. 양 변호사님,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시내에서 어떤 애가 응하고 막 그랬잖아요, 중국인. 글쎄 저기 우리나라에 현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 중국이기도 하고 뭐 사건 반영 정치 얘기 안 하지만 또 중국과에 관련해서 그런 불편한 일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뉴스도 보고 여기서는 조금 더 그래. 조금 더를 떠나서 그냥 자기 고향이나 집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 행동들인데 하필이면 왜 그런 쪽 중국 쪽에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선배 얼마 냈어요? 아하, 이거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회사원입니다. 아내와 같이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한 명 있는데요. 회사 다닐 땐 친했지만 제가 이직을 하면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2년 만에 후배에게 밥 먹자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갑게 저녁 식사를 하는데 후배가 줄 게 있다면서 청첩장을 주더라고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밥을 먹고 나가려는데 후배가 계산은 각자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밥을 샀어요. 문제는 후배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아내랑 같이 2시간 거리 지방까지 운전해서 가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배가 아내에게 대뜸 전화를 해서는 선배 축의금 얼마 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내가 왜 그런 걸 묻냐고 따지니까 후배는 이름이 없는 봉투가 있어서 주인을 찾으려고 그랬다고 하더니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에도 그냥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후배가 저희 결혼식에는 바쁘다면서 참석도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고 갑자기 연락한 게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이후에도 이 후배의 연락은 없었는데요. 아무리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냥 좋게 이해해주고 넘어가야 될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 여자 후배입니다. 어머머머머, 지열 선배, 나 지금 완전 당황스럽다. 아, 이름 없는 봉투 혹시 선배가 보냈나 해서 확인차 전화했다고 했잖아요. 축의금을 냈는데 이름 깜빡해서 안 적었으면 괜히 서로 오해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한 건데 도대체 어느 지점이 기분이 나빠? 혹시 뭐 찔리는 거 있어? 둘이 와서 신사임당 하나 냈나?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야, 상희야,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해놓어. 이름 없는 봉투가 있었으면 선배 혹시 이름 안 적었어요? 라고 했어야지. 축의금 얼마 했냐고 묻는 건 뭔데? 야, 다 떠나서 결혼식 끝나고 2시간 만에 신부가 축의금 체크한다는 거, 그리고 하객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한다는 거, 그게 놀랄 노짜다. 그래, 와이프랑 둘이 가서 5만 원 했다. 어쩔 TVX입니다. 결국은 5만 원 하신 것 같아요, 양 변호사님.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저도 옛날 일이긴 하지만 결혼하고 2시간 굉장히 할 일도 많고 바빴던 걸로 정신없었던 걸로 까마득한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에 하객들 이름 없는 봉투를 확인을 했다. 그 지방에서 2시간 거리를 갈 정도면 정말 성의 표시를 많이 한 겁니다. 회사도 이직을 한 지 오래된 사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저 후배라는 분은 그냥 돈 봉투로 선배를 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네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네, 저는 이 신부의 이름이 상인 게 너무 싫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너무 무례하네요, 정말. 저는 한 번도 결혼식을 끝나고 축의금을 얼마 냈어요라는 말을 물어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신부는커녕 신부의 가족들로부터 들은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당일이 아니라 몇 달이 지나서도 그런 질문은 해보는 적도 없고 답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그 부부의 이 선배 부부의 결혼식에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청첩장도 정말 만나서 밥도 계산을 이 선배가 정말 마음 넓은 선배 부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 전 너무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선을 넘은 거죠. 어. 사실은 이름이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뭐 안 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냥 추측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 이름이 없으면. 근데 굳이 따져서 묻는 거는 사실은 추궁에 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제보한 분 상당히 불쾌해하는 거고 그 불쾌도 봤을 때는 선을 훨씬 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사실 2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갔으면 5만 원 적당합니다. 아, 기름값 생각하면. 예? 아, 3만 원 가도 돼요. 아, 좀 적다. 톨비까지. 오, 딱 맞아요. 뭐라 합니까? 지금 때리려고 하신 거예요? 때리는 거 아니고 그냥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정말 예의도 양심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해할 필요도 또 연락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댓글도 볼게요. 이호수님, 무례하고 괘씸하네요라고 하셨고요. 희망님, 간만에 불러서 더치페이 하자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인성이네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AA님은 그거 축의금 뒷조사하는 수법 중 하나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왜 폭넓게 지금 쓰이고 있는 수법이었군요. 자, 사반 제보메일 카톡 제보 채널 많이 연락 주시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교사와 행인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가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였는데 가방에서는 다수의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오늘 아침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참 얼마 전만 해도 대전에서 초등학교에서 또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야, 정말 많이들 놀라고 정말 불안하셨을 겁니다. 이걸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8시 41분쯤에 있었던 일이고요.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었습니다. 교장과 환경실무사 그리고 행정실 주무관 등 3명이 가슴과 복부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학생은 특수학급 교실에서 이 상담 교사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가해 학생은 이성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었고 상담 교사는 목졸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교사는 큰 충격을 받고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은 학교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후에도 이 학교 밖으로 나와서 배회를 하면서 마주친 행인들에게도 좀 위해를 가했고 또 인근 공원 호수에 뛰어들었다가 119 구조대에게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해 학생 역시도 이 범행 과정에서 경미한 부상을 입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을 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 학생은요, 학교 안에서 교직원들을 해했고 또 학교 밖으로 나와서 또 마주친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위해를 가했습니다. 자, 심지어 도로로 뛰어들어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당시 이 흉기 공격을 당한 피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회사 출근하면서 아이 둘을 이렇게 등원시키다가 한 2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등학생 한 명 이렇게 오는 거야, 앞쪽으로. 뒷자리석을 이렇게 툭툭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멍하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얼굴을 툭 찌르고 이렇게 도망갔어요. 진짜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칼에 찔렸나? 그래서 딱 보니까 피가 많이 나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뒤에 애들이 있으니까 또 애들도 보여야 되니까 경찰한테 신고하고 차에 내려가지고 딱 봤더니 저 유치원 쪽으로 걸어가서 이제 그쪽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거 참 정말 상상만 해도 정말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제보자분이 설명하신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차가 좀 막히는 길에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로 남학생이 1차선까지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저 남학생 보면 위아래 검은 옷에 마스크까지 하고 있었고 뒷좌석 창문을 두들기다는 겁니다. 근데 뒷좌석에 7살, 4살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행히 뒷문을 안 열고 이 앞창문을 열리고 나서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한 1, 2초 잠깐 보다가 얼굴 흉기로 팍 찔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을 놀랐겠어요. 정말 다행히도 크게 다치진 않아서 일단 이 상황을 수습을 하고 내려서 보니까 휴대전화하고 흉기는 버려둔 채로 달아나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도 운전하고 가다가 그러니까 앞창문, 뒷창문 뭐 이렇게 갑자기 분간이 안 돼서 앞창문을 내려야 되는데 뒷창문이 열리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많죠. 그런 경우 많죠. 만약에 정말 저 아버님이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막 툭툭툭툭 두드리고 막 했는데 뭐지 하면서 딱 했을 때 아이들이 있었던 그 뒷창문이 내려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거. 뒷좌석에 아이들 2 자녀가 타고 있었고요. 만약 그게 내려갔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칼질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겠습니까? 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천만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휴대전화하고 칼을 버려두고 앞 한 100m 앞에 있는 유치원으로 향해 뛰어갔다고 합니다. 설명에 따르면. 그 다음에 좀 들은 얘기에 따르면 아이들은 뭐 다행히 다른 거 보고 있어서 이 사람 상황을 보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근처에 좀 지나가던 목격자에 따르면 또 이 어떤 목격자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나오다가 이 검은색 티셔츠 학생하고 마주쳤다고 하고요. 지금 유치원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저게. 학생이 또 밖에서 다른 여자아이, 아버님하고 지나가다 쳤다고 합니다. 또 반대 방향으로 달아가는 모습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교수님? 네, 가해 학생은 지난해 특수교육 대상자로 이 특수학급에 배치됐던 학생인데요. 올해 완전통합 재배치 차원에서 일반 학급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받는 등의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왔대요. 장애인 등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특수교육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록을 한 학생 외에도 의료적, 교육적 진단을 통해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 포함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생도 이제 특수학급에 맨 처음엔 배치되었었지만 특수교육 학급에 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날은 너무 일찍 학교를 왔었어요. 그리고 일반 학급으로 가야 되는데 특수학급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왔는지는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아직은 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때 특수학급에서 대화를 했던 그 선생님은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셔서 아주 사이가 좋았대요. 그리고 이 학생이 그 전에는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은 정상 학생이었기 때문에 왜 이랬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자, 흉기난동 가해자이긴 합니다만 학생이라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쉬쉬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랍니다. 자, 일단 특수교육 대상자라는 것만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확인이 됐는데 평상시에는 뭐 큰 문제가 없었다라던 이 학생의 가방에서 오늘 이런 물건이 나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흉기 4점입니다. 자, 이렇다면 이게 계획범죄라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경찰은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가방 안에 이제 흉기가 그러니까 원래 범행에 쓰인 게 하나가 있고 나머지 3개가 더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 학교에 흉기를 가져온 게 이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 범죄인지 아니면 도대체 상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려 한 건지 지금 1차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고요. 이게 학생이 흉기를 가져온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교육청 측에도 지금 문의를 했더니 학교 생활 규칙 가운데서 소지품을 흉기 같은 거 가져오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긴 있대요. 하지만 뭐 다른 학생들을 좀 해치려고 하거나 뭔가 질서를 어지럽히려 그런 위협이 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가해 학생 같은 경우 처음에 올 때부터 가방 안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라는 게 1차적인 해명입니다. 자, 일단 범행 동기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이제 사실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평소 이성관계 문제를 가지고 학교에 불만을 좀 품고 있고 지도를 받고 있었다라고는 전해지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경찰에서 현재 조사 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학교 쪽에서는 말을 지금 아끼는 상황이에요. 그날도 마음을 먹고 학교에 일찍 온 것인지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상담 교사의 목을 왜 졸랐는지 그리고 복도로 뛰어나와서 교장 선생님 이하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무슨 원한이 있거나 계획 범죄인 것 같은데 계획 범죄인 것인지 아니면 이성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하던 차에 어떤 것이 마음이 건드려진 것인지 조금 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오늘 사건은 말이죠. 약간은 뭐 우발적이다 혹은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걸로만 치부하기에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그렇죠. 그리고 또 범행 직후에 학교를 뛰쳐나가서 자기보다 명백히 어린 상대들에게만 이렇게 상대들을 노렸다는 점. 네. 좀 따져봐야 될 그거 게 따져볼 게 되게 많아요. 예. 왜 시작하게 됐는지 동기 부분이죠. 사실은 살인죄 미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또 나중에 극단적 선택해야 될 하려고 했던 부분까지 다 따져봐야 되는데 더 우리가 지금 좀 충격적으로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이 모든 사건을 결국은 기사를 보고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 학부모들이 알게 됐다는 그 아이고. 부분입니다. 이 장소나 시간 자체가 사실 특수학급 1층에 있는데 그 앞에 복도에서 일어났거든요. 또 아침 일찍 또 일어났고요. 2층부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르긴 몰랐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좀 다 처리하고 또 학생들 잘 관리하고 교사 관리하고 그 이후에 119하고 경찰하고 조치를 했는데 그 사이에 기사가 다 떴습니다. 아.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아이 어떻게 됐냐, 괜찮냐, 또 문제가 됐다고 하고요. 또 특수학급에 학부모들도 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많은 문제가 생겨서 임시 휴교도 고려를 했지만 지금 뭐 중간고사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좀 당분간은 정상 학교를 좀 운영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속보가 뜨고 나서 그 일대 정말 이 학부모님들이 다 우리 자녀들 어떻게
혹시 해서 막 학교로 몰려오시고 정말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쉬는 주말, 사무실에서 한 남성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 처리도 빠르고 성실해서 대표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직원인데요. 그런데 최근 대표는 이 직원을 고소했습니다. 대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 이 주말에도 혼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성실한 그런 직원을 대표가 고소를 했다. 자, 오늘 사건은 말이죠. 이 명화, 그림을 액자로 이렇게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2007년부터 세계 명화나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프린팅해서 그것을 액자로 제작해서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직원은 2023년 3월에 이 회사의 생산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사무실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사무직으로 전환이 된 그 회사 직원입니다. 이 직원이 하는 일은 주문이 들어오면 그것을 출력하고 출력에 관련된 자재를 관리하는 업무를 했는데요. 일 처리가 상당히 빠르고 또 시간이 남으면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생산직 직원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원래 이 사장님의 아내가 나와서 회사 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본인이 주말에도 나올 수 있다고 그다음에 이제 수당만 잘 챙겨주면 된다고 얘기를 해서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원에게 주말 업무를 맡긴 이후부터 뭔가 수상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자, 제보자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친구가 주말에도 근무를 할 수 있다. 내가 일을 하겠다. 자기가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믿고 맡기니까 그 고소장을 보셨겠지만은 제가 어느 순간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갑자기 이제 물건이 많이 빠지고 이제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제가 내부에다 CCTV를 설치를 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말에 훔쳐가는 장면을 찍었고 담배 이렇게 물고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나가는 동영상도 있고 그래요. 아, 저도 가끔씩 주말에 회사 혼자 나와서 일하거든요. 아, 근데 진짜 괜히 그렇게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 그러게요. 이럴 것 같아요. 이런 엉뚱한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어. 있고 사장님도 괜히 의심스러우면 뭔가 회사 일 생기면 그 직원 의심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이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사건 마장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사장님이 의심을 푼 건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회사 비용 지출이 굉장히 눈에 띄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 자재비가 늘어났는데 자재비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회사 재고는 또 줄어들더랍니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담당하고 있는 그 성실한 직원에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횡설수설 뭐 제대로 대답을 못 하더란 겁니다. 지금 보신 화면이 그래서 사장님이 몰래 그러니까 직원에게 얘기는 안 하고 설치한 CCTV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지금 찍힌 거예요.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회사 자재를 지금 물건을 훔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여기서 그치진 않았고 이미 퇴사한 다른 직원에게 뭐 업무상 계약서라든가 뭐 쇼핑몰 입점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저 지금 명화를 인쇄안에서 판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림 파일이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파일들까지 그 메일로 다른 직원에게 이 메일을 보내줬던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자, 저거 가져가서 뭐 했대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직원 2명이 퇴사를 했는데요. 제보자처럼 그림을 액자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좀 비슷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들이랑 짜고 자재와 자료들을 빼돌린 거였는데요. 이들은 퇴사하기 전인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 주말마다 회사에서 잉크, 캔버스 용지 등 자재들을 무단으로 반출했는데 이 주말에 혼자 출근했던 직원이 이걸 다 눈 감아줬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퇴사한 이후에는 직원에게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디자인 파일, 제품 도안 등을 외장 하드에 무단으로 복사하게 시켰고요. 동업도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똑같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빼돌린 디자인 파일로 제품을 만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보자 회사보다 이렇게 더 저렴하게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결국 제보자는 이들 3명을 업무상 횡령,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이 문제의 직원은 배임과 문서 손괴죄 혐의를 추가로 해서 고소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격이 잠깐 지나갔는데 아마 쇼핑몰이 같은 쇼핑몰인 것 같아요. 자, 같은 쇼핑몰에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난다. 당연히
화면 오른쪽 저거 사지. 자, 저희가 이 제보를 받고 직원한테 앞서 그 영상에 찍힌 직원한테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 그거요? 무단으로 빌려간 거예요. 자, 이게 뭔 얘기인지 제작진과 그 해당 직원의 통화 직접 들어보시죠. 많이 과장돼서 얘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사용 목적이 아니고 비교 약간 그런 목적이었어요. 어쨌든 같은 업체다 보니까 비교하고 이런 목적이었어서 뭐 전혀 뭐 사용이나 뭐 피해를 입힌 건 없고 반환도 바로 가능하고. 그럼 반환은 안 하신 거예요? 거기서 저희한테 대응조차 안 하니까요. 그럼 그거 가져가실 때 그 허락은 받고 가져가셨나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그냥 무단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쪽 대표님이랑 얘기할 때 제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 내용까지 이제 전달을 드렸거든요. 아, 무단으로 빌려갔으면 괜찮네. 무단으로 가져가는 걸 횡령이라고 하죠. 안 돌려주는 거를 절도 내지 횡령, 범죄가 될 것 같은데 설명은 좀 본인 설명은 그렇습니다. 그냥 무단으로 좀 빌려가는데 허락을 좀 안 받은 게 좀 문제고 그러면 돌려달라고 하지 않게 그냥 가져갔는데 좀 다만 뭐 좀 반환을 좀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반환 지금도 바로 가능한데 그 왜 안 주냐 하니까 사장님이 대응 안 했잖아요. 라는 좀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CCTV에 이제 찍힌 모습 보니까 가져간 거는 맞다. 그렇지만 좀 비교해 보려고 한 거지 뭐 팔거나 뭐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계속 얘기하지만 퇴사 후에 회사 차린 직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래요. 아니 옛날 일인데 이걸 방송에 제보하면 어떠냐, 어떡하냐. 이미 끝난 일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끝나긴 뭘 끝나, 안 끝났어요. 진짜. 진행 중이죠. 아니, 교수님 네. 뭘 끝나, 뭘 그리고, 그러니까 허락 안 받고 가져가는데 잠깐만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저도 정리가 잘 안 돼요, 머릿속으로. 네, 뭐 상식적으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제보자는 CCTV로 증거를 지금 확보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차렸다는 창고에 좀 들어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빼돌린 물건들을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영상은 사장님이 직접 찍으신 거구나.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저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해당 직원들의 법률 대리인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당신이 협박, 강요, 주거 침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적 조치하기 전에 합의를 제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금 1,000만 원 달라라는 얘기인데 일부 제보자께서는 잘못을 누가 했는데 내가 이런 협박을 받아야 되냐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 그래, 내 의뢰인이 그거 한 거 맞아. 근데 당신도 우리 의뢰인 쪽 그 창고 들어가서 아까 그 영상 무단으로 촬영했잖아. 자, 서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그냥 1,000만 원 정도로 그냥 좋게, 이 얘기죠, 지금. 아니 저 창고를 무단으로 본인 회사 창고 아니었나요? 사장님 창고? 무슨 얘기인지 잘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어쨌든 좀 만약에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왜 합의를 하자고 할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회사 측에서는 사장님은 1,500만 원이라는 소송을 받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해와서 1,000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해달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은 다른 것보다도 이 제보자 사장님께서는 믿고 맡겼던 사람이잖아요. 주말에까지 일한다고 했던 그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서 그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상처가 크다라고 하시고 절대로 합의해주지 않겠다. 연락은 오고 있다고 하는데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랍니다. 박 변호사님, 네. 앞서 그 창고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촬영한 그 영상이 네. 그 창고가 이제 지금 상대 측, 그러니까 절도한 측 창고래요. 그래서 이거를 당신 사장, 제보자 당신도 우리 쪽 와가지고 지금 무단으로 들어와서 찍었잖아. 이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은 정당한 행위로 보이기도 하고요. 저게 범죄 막 굳이 따지면 어떤 법적 위반적 소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글쎄요.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확인한 거니까. 예, 확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걸 협박, 강요, 주거 침입 증거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골프장에서 데이트를 즐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골프 용품으로 한껏 치장했는데요. 그런데 며칠 뒤 남성은 또 다른 여성과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아내만 몰랐던 남성의 두 얼굴. 과연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은 이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뒤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계시다는 한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 아, 근데 결혼 이게 처음부터 단추가 영 잘못 끼워졌네요. 그러게요. 일단 지금 사연자분은 결혼 17년 차라고 하시고요. 결혼 당시에 이제 사연자분은 초혼이었는데 남편은 이혼했던 경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자녀는 없었대요. 근데 그 남편이 이혼 상처가 너무 크다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사실혼 관계로 그 기간을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남편이 그 기간에도 그 집안에서도 장남이었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제 신고가 안 돼 있다고 할지라도 또 시댁을 살뜰하게 챙겨서 뭐 이렇게 둘째 시누이 결혼할 때는 뭐 3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챙겨주기도 하고 또 막내 시동생 결혼할 때는 3천만 원 챙겨주고 다 며느리로서 역할은 충분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사실혼 관계로 17년을 함께 생활했다. 자, 그런데 그 17년 동안의 남편 정말 충격적인 손버릇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제보자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이 아버지가 제보자한테 좀 병원비로 쓰게 좀 결제를 좀 해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필요할 때만 그 카드를 쓰고 평소에는 이게 조심히 이렇게 보관을 해뒀는데 어느 날 남편 지갑에서 그 체크카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잔액이 0원으로 나왔는데요. 친정 아버지가 맡긴 네. 체크카드에서 네. 잔액이 어허. 0원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 병원비 3천만 원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부 써버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따졌는데 남편은 몇 변명만 늘어놓고 정작 어디에 썼는지는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에 장인 암 때문에 병원비 맡긴 3천만 원을 왜 지가 써? 그렇죠. 나중에 이제 좀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고 또 문제점이 또 일어납니다. 아, 또 남편이 사망했어요. 죽었는데 이 충격에 빠져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모르는 전화번호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남편이 나한테 100만 원 빌렸으니까 그거 갚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뭐지? 당신 누구고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라고 추궁을 하니까 미용실 옛날에 전에 남편 미용실 머리 했던 사람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한 1, 2년 전에 제보자는 남편 데리고 왔던 미용실이 떠올랐다라고 하고요. 아, 남편 손에 이끌려서 갔던 네. 미용실 원장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어쨌든지 미용실 사장한테 돈을 빌려준 것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보자가 결국 죽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휴대폰을 보통 확인하면 거기서 뭔가가 이제 우수수수수수 막 나오기 시작하죠. 자, 그 안에 과연 어떤 비밀들이 있었을까요? 실제 제보자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썸을 타면서 막 그런 관계들도 몇 명 있고 만년 그런 여자나 최근까지도 만났던 여자들하고 통 내용 보면은 뭐 제가 있는지 알고 만났으니까요. 다 유부녀들이에요. 다 유부녀들이었고 이제 뭐 다른 이제 썸녀들한테는 나는 뭐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라 막 이런 카톡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아, 교수님. 네. 진짜 뭔 또 모태솔로 행세를 해 또. 아, 그러니까요. 지금 10년 넘게 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도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바로 100만 원 갚으라고 전화한 그 미용실 원장이었습니다. 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 미용실 원장도 자녀가 있는 유부녀고 이 유부녀들을 여러 명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썸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병원비 3천만 원도 이 여자들하고 놀러 다니면서 다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남편의 친구들도 다 유부남들이죠. 이 유부남들하고도 서로 또 여자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아이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남편은 무슨 생각으로 자기 불륜녀가 원장의 미용실에 나를 데리고 간 걸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미용실 원장도 어떻게 100만 원 때문에 나한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남편은 그렇다 치고 또 한 번
정말 뒤통수를 쾅 얻어맞습니다. 네,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보자는 이 아버지의 병원비 문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크게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때 지인이 남편 연금을 좀 찾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보자가 연금을 찾으러 갔는데 담당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가족들에게서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다. 이미 다른 분이 다녀가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다른 분 합니다. 누구요? 네, 알고 보니까 제보자 몰래 남편의 연금을 이 시누이가 타내려고 했었던 건데요. 와우. 이 제보자가 연락해서 너무하다고 따졌는데 시누이는 뭐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혼인신고 안 했으면 남이다. 가족이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좀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니 신우이가 또 여기서 왜 나와? 그러게요. 신우이가 연금만 타들어갔던 게 아니라 실제로 남편 명의로 있었던 재산도 가져간 게 있습니다. 이 제보자분이 차가 2대였는데 2대 다 이렇게 남편이 생전에 2대 다 당신 이름으로 해놓으면 뭐 세금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차를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 사망한 남편의 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관계에 있을 때도 배우자들 사이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인정이 되는데 상속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주고 산 차인데 고스란히 그냥 신우이가 자기 앞으로 가져가 버린 거예요. 와우.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그럼 나 중고차라도 사게 500만 원만 좀 주라라고 했더니 저기 언니가 기가 세가지고 오빠가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러면서 50만 원 주더랍니다. 아유 언니가 기가 세가지고 우리 오빠 그렇게 그냥 비명에 갔잖아. 아유 정말.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아 남편의 죽음 후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 자, 이 신우이한테서 조금이라도 내 몫을 챙길 수 있느냐? 자 박 변호사님. 자, 이제 사실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라든지 국민연금 같은 공적인 연금 같은 경우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이 된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연금을 사적인 연금인지 뭐 공적인 연금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공적인 연금이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요. 또 본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걸 입증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그 연금 부분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좀 받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양 변호사님은요? 일단 지금 뭐 연금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남편이 직업에 따라서도 또 특별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직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 휴대전화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증거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한쪽은 사망을 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대로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걸 불법 행위로 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보입니다. 게다가 남편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또 상속이 되는데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우이한테 상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실험적이지만 그런 가능성까지도 여러 가지 그냥 포기하시기에는 조금 화가 많이 나시는 상황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아 교수님 진짜 세상에 어떻게 자기 장인어른이 딸한테 야내 암 치료 이거 병 간호 여기서 뽑아 써라 하고 준 카드를 갖다가 아니 무슨 어린애들도 아니고 그걸 쓱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또 다 쓰고 앉았어 또. 네, 저는 이 남편이 상당히 좀 비겁하고 좀 치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성과의 둘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사랑과 신뢰가 있었으니까 17년이나 같이 살았고 유산도 했다는 거 보면 자녀도 이제 낳아서 기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초혼에서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 하겠다 그러고 이 여성께서는 그 남편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이제 많이 이제 위로해주려고 거기에 동의하신 건데 보니까 이 문제의 핵심에 사실혼이 있네요. 사실혼이다 보니까 남편도 밖에서는 싱글이라 그러면서 다 놀러 다닌 거고 주변의 시누이나 다 알면서도 이제 와서는 뭐 진짜 부부가 아니었다라고 우기면서 본인들이 재산을 가져가고 그 유부녀들도 다 아내가 있는 거 알면서도 없는 거 같이 생각하고 한 거잖아요. 너무 이제 이 사랑과 신뢰를 했던 관계가 너무 배신을 한 거기 때문에 배신감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그래도 제보하신 분께서는 뭐 당당하시고 전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거니까 당당하게 행복하게 이제부터 자기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아이콩님 꼭 받아내세요라고 하셨고요. 전혜원님 제보자분 무조건 돈 지키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김명희님도 해결하시고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한 여성이 차 뒷문에 몸을 반쯤 집어넣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쌩 이렇게 그냥 출발해버리는데요. 네, 안 돼. 절체절명의 순간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습니다. 결국 우뚝 서버린 차에서 얼른 여성과 아이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러자 잠시 내렸던 남성이 다시 차에 올라타고는 이렇게 그대로 도망쳐버리는데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 여성은 자기 차를 도둑맞기 직전에 아직 차에 남아있던 어린 두 아이를 빼내려다가 이런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용감하게 달려나온 시민들의 도움으로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신고까지 해준 덕분에 저 남성은 곧장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고 하네요. 아유, 참 별일이다. 자, 다음 이어갑니다. 한 손님이 갑 한 대 사이에 서서 과일을 고르고 있는데요. 뭔가 다가오는 소리에 옆을 돌아보는 순간 웬 커다란 동물이 팡 하고 갑 한 대를 덮칩니다. 우와, 놀란 이거. 두 손님이 후다닥 달려서 도망치는데요. 동물이 밟고 지나간 갑 한 대는 다 찌그러졌고 과일들도 온 사방으로 쏟아져 버렸습니다. 자, 주인이 망연자실한 듯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갑 한 대 덮친 동물 바로 야생 황소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전부터 이런 떠돌이 동물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데요.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죠? 아니, 야생인데 왜 저길 다녀? 여기 왔네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자, 영입이 끝난 가게인데요. 누군가가 유리문을 와장창 깨고는 서둘러 도망칩니다. 자, 잠시 후 다시 왔던 그나마 붙어있던 것까지 와르르 깨버리고 또 도망쳐버리죠.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얼굴이 꽁꽁 가린 채 성큼성큼 들어오더니 곧장 휴대전화가 진열된 4대의 뒤로 갑니다. 팔을 쭉 뻗어서 챙기고 또 챙기고 양손 가득 챙겨 들더니 그걸 가방에 모조리 담고는 그대로 쌩쌩 도망치고 맙니다. 저거 진짜 휴대폰 아닐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하나로 약 1,000만 원치의 휴대전화를 훔친 이 사건. 범인은 10대 여성 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맞은편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대담하게도 이런 짓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시간 만에 경찰에게 딱 벌미를 잡혔다고 하네요. 아, 양 변호사님. 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네요. 10대 청소년들 저렇게 장르 나가는 청소년들이 더 과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마지막 이어갑니다. 네, 개가 놀아달라는 듯이 휴대전화를 보는 주인을 이렇게 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귀찮은지 그냥 계속 뿌리치는데요. 아, 좀 놀아주라 좀. 네, 주인을 이렇게 쿡쿡 치더니 반대편으로 와서 이렇게 휴대전화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충 개를 쓰다듬어주고 그냥 마는데요. 개가 단단히 뿔이 났는지 힘껏 주인에게 기대니까 결국 이렇게 뒤로 얼른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사고 친 걸 아는지 개가 주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주인은 다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개를 혼내는 대신에 신나게 산책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아, 교수님. 네. 아,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 하면 막 했을 것 같은데. 마음이 넓으신 주인이고 걔도 그런 주인의 성격을 아니까 저렇게 까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픽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이 세계는 너무나 넓어. 또 너무나 작아.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요란한지. 모든 걸 알겠다가도 아무것도 모르겠어. 넌 아니? 눈에 치이는 모든 것들이 뻔해지면 가던 길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이 거기 있을 테니까. 나의 세계를 놀랍게. 널. 뉴 다우니. 건조기를 사용하면 섬유유연제 향기가 사라진다고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건조기 사용 후에도 향이 오래오래. 그래서 있는 순간까지. 다우니 7일간 피어나는 향수. 다우니.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립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